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톡톡 뉴스 호로록의 최지은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의원회관의 가로수의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의 슬픔으로 남아있는 12구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 대회 그리고 추모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정치권에서는 늘 얘기하죠. 이런 일이 생기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말뿐에 그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까지도 책임지는 사람, 처벌받은 사람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오직 유가족들과 뜻을 함께하는 분들만이 진상 규명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잠시 그 목소리를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입과 귀가 즐거운 시사수다. 오늘은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는 그런 날인데요. 10월 30일 수요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태원 참사 2주기가 이제 어제 지나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정민 12구 참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생명안전 시민회 공동대표인 성공회 송경용 신부님도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을 이렇게 어렵게 모셨는데 일단 지금 보라색 외투를 입고 오셨어요. 오시는 길 뭐 불편하거나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네, 괜찮게 왔습니다. 예. 네. 어제 국회에서 그런 추모 대회, 뭐 추모제 이런 것도 있었고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네네. 그걸 어떤 마음으로 좀 함께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어제는 이제 국회에서 공식적인 이제 추모 행사가 있었어요. 사실은 일주기 때도 있었거든요. 일주기 때도 국회 추모 행사를 했었는데 일주기 때는 주체가 행정안전위였어요. 예. 그리고 거의 이제 여당은 빠지고 야당만 주체로 하는 그런 반쪽짜리 추모제였죠.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야가 다 함께하는 국회 주체가 되어가지고 예. 굉장히 저희가 존중받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별들의 집까지 국회에서 버스도 내어주셨고 그 버스를 타고 이제 국회를 딱 들어오는데 그 국회 안에 가로등과 가로수에 전부 다 보랏빛 목도리를 다 네네. 매셨더라고요. 그걸 보고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울컥했었어요. 어. 예, 그래서 뭔가 이제야 비로소 피해자로서의 어떤 예우를 받는구나라는 느낌을 굉장히 받았죠. 예. 여러 마음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1주기를 지나서 2주기까지 오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힘들었을까, 많은 것들을 감내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관계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군중 관리를 비롯해서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일단 신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메시지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해 주실 거 있을까요? 뭐 그 코멘트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진 않고요. 예. 별로 뭐 그 무슨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말 진상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인데 그런 것 없이 그냥들 그런 말로만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진정성이나 어떤 권위나 그런 힘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좀 뭐 지금부터라도 네. 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 첫 번째 임무잖아요. 그동안 우리 유가족들 시민사회 대책위가 요구한 그리고 우리 사회에 수십 년 동안 이런 사고를 통해서 쌓여진 어떤 교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진정성 있게 네. 실천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정성 있게 좀 다가오셨어요. 그 메시지 뭐 뉴스 보도에는 꽤 나왔었거든요.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참사 초기에도 그랬어요. 참사 초기에도 일주일간의 애도 기간을 정해놓고 분향소를 설치했는데 가족들에게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누구를 위한 애도였는지
국화꽃한테만 애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지금까지 변함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진정성 있게 대통령이 유가족들 위해서 뭔가를 메시지를 던지면 직접 와야죠. 와서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그렇죠. 해야죠. 항상 보면 그런 식의 형태로 뭐 애도를 표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유가족들이 가장 분노하고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유가족을 위해서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면 대통령으로서 네. 국정수반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유가족들이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헤아려서 그 실무자들을 다 교체를 해야죠. 예. 그게 대통령이 해야 될 네. 가장 기본적인 말과 언행의 일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 법적으로 처벌을 좀 하고 책임자에 대한 그 문책을 좀 하고 바뀔 사람은 바뀌고 그래야 되는 게 시작일 것 같은데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그 일. 근데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1심이 있었는데 박 구청장은 무죄가 나왔고 이 전 서장은 금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재판 과정을 쭉 지켜보셨잖아요. 네.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셨습니까? 일단 형사적인 재판 과정을 차치하고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도의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이런 큰 참사가 일어나면 그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계속 책임을 지게 되면 국정에 혼란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장관이고 총리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대신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자기 스스로 옷을 벗어야 정상인 건데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대통령이 책임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책임에 대해서만 딱딱 물어야 한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냐면 그냥 형사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검사 출신으로서 예. 형사적인 죄가 있어야만 책임을 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검사는 가능하지만 대통령은 절대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부터가 잘못 첫 단추가 끼워진 거죠. 예. 그래서 계속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해 왔었잖아요. 네. 근데도 아직까지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 지금 우리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은 일단 헌법을 수호할 첫 번째 책임자죠. 그리고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재산을 지켜야 될 책무가 명기가 돼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 일단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죠. 그 뭐 검사로서 대통령으로 승진한 게 아니잖아요. 그 어쨌든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서 국민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이 권력이기 때문에 늘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뭔가 자기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런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뻔뻔하다. 네. 그리고 너무 감수성이 떨어진다.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이보다 뭐 100분의 1 작은 사건이 일어나도 장관이라든지 이런 책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늘 책임을 져왔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는 뭐 도대체 이해 불가인 정부인 것 같아요. 예. 네. 이상민 장관이 해임돼야 될 이유는 명확합니다. 뭐 형사적인 이런 거를 뭐 조사를 하는 걸 떠나서라도 너무나 명확했던 게 그 참사가 발생하고 난 뒤에 대국민 1차 브리핑을 했을 네. 때였어요. 총리랑 같이 나와서 브리핑했을 때 이상민 장관이 했던 이야기가 경찰과 소방 인력을 보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법정에서 경찰이 자기 역할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인재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재판장이 판시를 했었어요. 예.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이상민 장관이 했던 이야기를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나 무능력하거나 네. 두 번째는 은폐를 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예.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 어떤 하나라도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 자기 스스로가 이 전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자기 입으로 스스로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아까 그 뭐 경찰을 보낸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다. 해결될 게 아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유족들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고 우리 시민들 피해자나 또는 유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을 모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행안부 장관이면 안전의 직접적인 책임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나왔어야 될 얘기가 지키지 못해서 생명 안전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 어? 철저하게 원인을 밝히고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자세로 나오는 것이 장관은 행정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한 모욕감을 네. 느꼈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자리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런 안전사고는 공장에서 작업장에서 또는 바다에서 어떤 산에서 뭐 일어난 사건들을 많이 봤잖아요. 특정한 장소에서 그렇죠. 좀 위험이 상존하는 곳에서. 근데 이태원 참사는 우리들이 24시간 늘 지나다니는 일상의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도심 한복판에서. 도심 한복판에서. 그러면 정말 더 심각한 거죠,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그런 어떤 여기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전철역 출퇴근하는 거리고 가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일상적으로 이렇게 지나다니는 자리에서 이런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 159명의 시민이 죽었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아직도 뻔뻔하게 뭐 경찰을 보낸다고 소방관을 보낸다고 어떻게 하냐 이런 말을 한다는 건 글쎄요 뭐 장관으로서도 실격이고 저는 한 인간으로서도 정말 함량 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건 누구나 다 닥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그 위험이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지만 발생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나라가 어떻게 해야 국민들을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사실은 더 생산적일 텐데 그게 당연하죠. 그런 생각들은 하지 않고 나는 모른다,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거는 인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근데 그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서울 불꽃 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의도에서 100만의 인파가 예. 밀집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곳에 경찰이 수천의 병력이 갔었습니다. 만약에 그 병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100만 명이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게 불안하기 때문에 몇천 명의 병력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한 것과 지금의 현실은 너무 상반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은행의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게 경찰이 가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네, 네. 하는 말이 모순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참 안타까운 건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본인들이 참사를 대하는 마인드, 유가족을 대하는 태도, 어떤 사건에 대한 대처 능력들이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유가족분들의 삶은 그간 2년 동안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변했습니까? 일단은 참사가 나왔는데 뭐 저희는 소시민으로서 네. 평생 뭐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정말 국회 한번 가보지 못한 그렇죠. 그런 다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겪으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을 2년 동안을 계속 해왔었어요. 저희는. 그러면서 이제 그 슬픔 자체가 분노로 바뀌고 그 분노가 치닫으면서 아마 마음적으로 여린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하게 다져지는 계기가 되었었고 그리고 무언가를 우리 이미 일상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미 무너진 일상은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새로운 일상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제 무너진 일상이란 표현이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 어떻게 지금 다들 지내고 계십니까? 그 일상들 무너진 일상들을 뭐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관계를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뭐 친구들도 있고 뭐 지인들도 있고 다 가족 친치들 다 있는데 그러한 관계들이 다 끊어졌어요. 다 끊어지고 오롯이 우리만 있는 그리고 유가족들만 외딴 섬처럼 예, 그냥 대화하고 유가족들만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웃고 그런 형태가 되어 버렸어요. 이미 다른 지인들이나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하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서로 이야기를 피하게 되고 눈치를 보고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아예 안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일상의 삶은 이미 중단이 되었고 이제 새로이 우리가 유가족이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 트라우마 같은 거를 좀 치료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주겠다 초기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우리 생존 피해자가 예. 와서 이제 많이 이야기도 했었고 뭐 저희가 다를 바가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생존 피해자의 말이 굉장히 많이 아프더라고요. 저희한테는 그 피해자가 사실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했었어요. 심하게 다쳐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6개월의 치료 기간을 주고 그 이후부터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 나라에서 정한 기간이 네, 6개월인가요? 예. 그리고는 다시 신청을 하라 해서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피해자로서의 또 확인을 다시 또 받는 증명을 거예요. 해라 아. 이런 거죠. 피해자임을 그러니까 증명해.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고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다쳐서 그런만부터 새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버티며 살아야 하는데 정부는 왜 이렇게 무책임한가? 나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그런 식으로 대하는 행동이 굉장히 모멸감을 많이 느꼈다고. 그래서 나는 아예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다른 피해자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부상자나 피해자들도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뭐 이렇게 비굴하게 그렇게 안 할래 하고 다 따로 이렇게 했거든요. 뭐 우리 유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6개월이란 어떤 트라우마 센터 지원을 예. 하고 6개월마다 신청을 다시 해라라는 이야기를 또 굉장히 불쾌했었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는 게 실적으로 뭐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그렇죠. 말이에요.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6개월한 단위를 딱 끊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무지하고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그렇죠. 위한 것밖에 안 된다 해서 탁상 행정밖에 안 예, 되는 그래서 것이다. 다 끊어버렸어요. 다 그냥 저희는 안 한다 그러고 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전화가 왔었어요. 와가지고 이제 심리 상담을 하느라고 이제 전화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십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 트라우마가 매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순간순간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드라마가 탁 오고 이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지금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네요. 다행이군요. 그걸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심리 상담이고 이건 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신뢰를 하지 않고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해봐야 오히려 화만 더 돋구고 또 우리 예. 다른 가족 같은 경우는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그날의 기억을 계속 캐묻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아예 난 더 고통스럽다라고 해서 안 받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로서 트라우마 센터를 만들었어. 이걸로 도움을 받으세요. 6개월까지만이에요. 하고 그냥 끝인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왜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는 채 그냥 우리 했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제가 볼 때도 그랬어요. 뭔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생색내기. 보여주기 있는 거 그 이상 그 야도 아니다고 생각을. 지금 이게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이런 우리가 이제 세월호 사건 때도 네. 똑같이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어떤 산재 피해자들도
그 이번에 오송 참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에 이런 대형 참사, 사회적 참사를 대응하는 전문가들이 태부족입니다. 특히나 저희도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그 예를 들어 수재가 나고 홍수가 뭐 나고 산불이 났을 때 이재민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분들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 다른. 구호 대상자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든 다른 어떤 법이든 피해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니 재난이 났다는 건 피해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해자라는 단어가 없고요. 피해자의 개념, 피해자의 범위, 또 피해자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재민인 거예요. 구호 대상자. 그래서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한.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이제 우리가 이 봉사자들 있잖아요. 어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예, 그런 수준에서 대응을 하니까 이게 이제 심리 상담을 한다고 막 심리 상담이 붙이고 예. 크게 붙인 버스가 와서 여기서 심리 상담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정말 가족을 잃은 어떤 정말 창졸간에 하늘이 무너진 아까 일상이 무너진 분들에게 와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도 피해자들도 이게 10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이제 정말 가까이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 그 서로의 어떤 분노와 슬픔과 이런 깊이를 함께 나누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네. 전문가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게 세팅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거는 아까 말한 이 제도상 법적 제도적 관점이 그렇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그 피해자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으면 않아요.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행정 절차만 있는 거죠. 아 그냥 이재민들을 어떻게 행정이 이 일종의 구호 네. 사업 을 어떻게 하는가, 행정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가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모일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늘 그게 문제잖아요.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그게 법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고 피해자가 정보, 왜 사고가 났는지, 내 자식과 내 가족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정보를 받을 통로도 없고 그걸 네. 받을 권리도 규정돼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피해자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말한 어떤 트라우마나 이런 걸 받아야 어떻게 또 보상 절차에 임해야 되는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문제가 하나는 법적 제도적 문제가 있고 예. 하나는 이런 재난 참사가 수백 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회적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의학적으로 예. 의료진도 그렇고 또 이런 어떤 심리 정신 어떤 상담 전문가들도 우리가 양성하지 못했다. 거기에 관심을 안 기울인 거죠. 예. 행정이 늘 그냥 어떤 구호 대상자로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또 참사가 일어나면 또 늘 우왕좌왕 엉망진창이 네. 되는 거죠. 또 당황하고 그렇죠. 뭐 똑같은 네. 일 계속 반복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특별법을 만들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인데 이게 제도적인 게 좀 갖춰져 있으면 저희가 특별법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또 특별법 때문에 그래 지난한 싸움을 할 필요도 없었던 네. 거고. 근데 그런 제도적인 게 미비하기 때문에 결국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또 법을 만들기 위해서 또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진짜 피해자들이 길거리를 나가야 되는 예. 굉장히 그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완전하게 이렇게 법이 좀 제정이 되어서 그렇게 길거리를 나가지 않아도 되게끔 예.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를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겪어오면서 정말 절실하게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우리 이정민 위원장님이 몇 번 그랬어요. 1년만 먼저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이 됐으면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왜 길거리에서 오체투지를 하고 삼보일배를 하고
비와 눈을 맞으면서 이 땡볕에서 이 고생을 해야 하느냐. 네. 너무 안타깝다. 하루빨리 생명안전기본법이 좀 예. 제정이 돼서 피해자가 피해자로서 보호받고 좀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면 좋겠다. 이런 호소를 정말 간곡하게 몇 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의원들 포함해서 야당 의원들이 생명안전기본법 결의안을 예. 발의를 해서 예, 예. 정부 국회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권고 이행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를 했는데 일단 생명안전기본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많죠. 네,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 우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법에도 네, 피해자가 단어가 등장하지 명시되지 않습니다. 않았고 피해자를 어떻게 우리가 정말 아까 예우라고 그랬는데 예우할 것인지 피해자를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언론 세월호 사건 때 그런 문제 많았잖아요. 전원 구조 오보난 거. 오보난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지금 하늘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네. 있는데 마이크를 막 들이대고 그렇죠. 얼굴을 그대로 노출하고 집을 찾아가고 네. 사생활을 막 이야기하고 뭐 2차 가해, 3차 가해죠. 그래서 이제 언론 피해자를 우리가 피해자의 개념, 네. 범위 또 정부나 사회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이분들이 이 사건에 대처하게 할 것인가를 명시하는 걸 가장 첫 번째로 법안에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예. 피해자가 보호받을 권리, 올바른 정보를 받을 권리, 뭐 이런 것들을 명시를 했고요. 네. 두 번째는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안전권이라는 게 이게 국민의 안전권이라는 게 사실 헌법에 뭐 여러 조항에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 법률로 이게 명시돼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걸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이태원 참사 그 조사 특조위를 만들 때도 늘 진통을 겪잖아요. 네, 그렇죠. 특조위에 관한 이 특조위를 아예 상사로 하는 이런 조항을 넣었고요. 상소라 한다라는 건 아예 그냥 특조위를 상시적으로 두고 그렇죠.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제 그때 그 특조위가 그 사안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 그럼요. 근데 이제 특조위를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할 그렇죠. 건가? 이거를 이제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건가 하는 것도 여기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원인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이 적정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여기서 이제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네.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피해자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건의 실체,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의 상황은 사실 피해자 가족이나 이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이분들을 배제하고 이제 뭐 이상한 레토릭을 쓰죠. 뭐 정치적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정치적 중립성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네네. 수상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환경 영향 평가를 하잖아요. 어디 예. 개발할 때 안전 영향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선제적으로 위해서. 대응하는. 예를 들어서 그 우리 뭐 이제 여의도 불꽃 아까 축제 네네. 이야기했고 뭐 했지만 그런 영향 평가 안 하잖아요. 지금 대응이 너무 단순해요. 경찰 쭉 깔아놓는다. 그런 뭐 이런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옛날에 경기도에서 송풍구에 올라갔다 그대로 추락한 네네. 분들이 있잖아요. 그 안전 시설 그렇죠. 점검도 해야 되고 한 수백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영향 평가를 해야 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세월호는 배를 타고 갔고 수학여행은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럼 이 배가 안전한지 이 배를 운행하는 회사는 건강한 회사인지 안전 교육을 이수했는지 이 버스는 재생 타이어를 썼는지 운전기사는 제대로 교육을 받았는지 운전 시간을 준수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체크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수학여행 가는 버스 기사가 어제 전날 2시까지 술을 마셨어요. 네.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졸음을 참지 못해서 그냥 사고가 나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안전 정책들이 막 여기저기 그쵸. 부처마다 다 네. 달라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종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명시한 게 소위 생명안전기본법이죠. 그래서 이걸 다 좀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의 개념과 범위, 피해자의 권리를 명기한 것, 국민의 안전권, 그 다음에 거버넌스, 올바른 거버넌스를 통해서 독립조사기구를 상설화하고 객관적인 기구로 운영한다. 예.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이제 그 내용 중에 특조위 설치에 관한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 시작이 됐는데 조사 기간이 1년이잖아요. 1년 플러스 3개월입니다. 1년 플러스 3개월. 네. 자, 그러면 이 특조위가 어떤 식으로 좀 나아가야 하나? 뭘 중점적으로 봐야 하나? 특조위는 사실 이제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조사기관인데 수사기관은 어떤 사람을 특정해 놓고 이 사람이 범죄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거든요. 그것만 판단합니다. 그 예. 외에는 다 전혀 들어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네. 이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조사하다 보면 그에 따른 책임자들이 나올 수 책임이 있죠. 연결되고 이제 네. 그렇게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참사가 발생했었던 주요 원인이 뭔가 그게 경찰 때문인가 시스템의 문제인가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용산 그 대통령실 이전의 문제인가 예. 뭐 마약 사범을 단속하는 그게 문제인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수사에서는 전혀 다루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특조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폭넓고 강범위하게 조사를 해야만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그 유가족분들이 특별조사위원회에 제출한 네. 진상규명과 관련된 9대 과제, 9개의 과제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좀 보고 있는데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저희가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네. 이 사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한테 인계되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이 너무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병원도 뭐 여기저기로 흩어졌었고. 그렇죠. 그래서 네. 제 같은 경우는 현장을 갔었어요. 바로 현장을 가서 뭐 그 현장에 정말 막 그냥 아비규환처럼 돼 있는 현장을 가서 봤는데 또 제 아이도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거든요. 그 골목 옆 그 빈 상가에 아이들이 쭉 이렇게 시신들이 누워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제 아이를 봤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들어가서 아이를 이제 그 일단 내가 부모니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서. 근데 경찰이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못 가게. 그래서 왜 내가 이제 부모니까 가서 애를 봐야 되겠다 했더니 경찰이 막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전부 다 그 의사들이 진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다른 환자들 방해가 되니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걸 그대로 믿었죠.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다 시신들이었던 거예요. 뭐 치료가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분노스러웠죠. 그 이후에 마지막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분노스러운데 그러고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을 아무런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소방대장이 소방대원들을 막 모으더니 막 지시를 하는 거예요. 지시를 이렇게 하더니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지시하는 내용을 그냥 홀려 들은 거죠. 들었는데 다목적 체육관으로 이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전부 그 차들을 태워서 안에 있는 아이들을 다 해서 이제 그 119 차에 다 싣고 다목적 체육관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다목적 체육관을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다목적 체육관에 119 차량들이 끝도 없이 줄을 섰었어요. 쭉 서가지고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계속 기다려 진짜 정말 하염없이 밤을 꼬박 지새우면서 그렇게 기다렸었는데 그 많은 기자들도 와 있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빨리 어떤 정보를 얻어서 일단 와서는 아이를 데려가든지 어떻게 확인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한테 끊임없이 이제 내가 부모고 신원 확인을 할 테니까 우리 아이를
데려가게 해달라라고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계속 기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날이 밝아가지고 그때 이제 기다렸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경찰한테 다시 이제 막 이야기를 했더니 네. 갑자기 뜬금없이 실종자 신고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실종자냐? 내 봤는데. 아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신원 확인만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떻게 실종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실종자 신고를 하라는 것이냐? 그러니까 절차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요. 예. 아예 벽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실강이만 할 수 없어가지고 또 그럴 만한 정신 상태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가서 실종자 신고를 하고 이제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집에 가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연락 오면 가자고. 그래서는 어떤 상황이 정리가 되고 실종 신고까지 했으니 이제 연락이 오면 다시 거기 가서 이제 아이를 데려오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 있었는데 12시가 되도록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인터넷을 막 뒤져가지고 인터넷에 막 이제 뭐 어디에 있다 이런 게 이제 나오잖아요. 찾아보니까 그 의정부의 한 병원에 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옷을 처리했고 이제 그 의정부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서야 경찰이 연락이 온 거예요. 의정부 쪽에 있다고. 네네. 그래서 가면서도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 담보체크를 그대로 두면 그러게요. 둬서 거기 쪽에서 데려가라 하는데 왜 의정부로 보냈을까?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유가족들을 다 만나면서 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다.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체계 자체가 없었던 거고 네. 그걸 진두지휘할 만한 컨트롤 타워 자체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밝혀야 된다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대체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고 그렇죠.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우리 초기부터 정부에다가 계속 그걸 요구를 했었어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죄송한데 이게 단순히 체계 문제만 물을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를 물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럼 그 다른 예. 목적이라고 추정하시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건데 분산을 시켰잖아요. 저는 세월의 학습 효과라고 봅니다. 아, 세월호에서는 그 체육관에 모두 모여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굉장히 후폭풍이 셌죠. 유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부에 대한 네네. 어떤 비판도 목소리를 엄청 내고. 심했었고 거기에 대한 학습 효과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겨우 전략을 짠다는 이야기가 항공관을 분산시키자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참사일 나오는데 회의를 3번 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계속 그때까지 그런 회의만 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크게 보이지 않고 네. 적당한 수준에서 마무리를 네. 하고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만 하지 그리고 않았을까. 시키려고 그리고는 다들 장례식장을 갔었는데 모두한테 경찰이나 또 그 시청 뭐 직원이나 해가지고 1대1 매칭을 한다고 그쵸. 언론에서는 네. 엄청 떠들어놓고 와서 다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장례식 치르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죠. 무슨 필요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감시를 했었다라고 저희는 느낍니다. 경찰들이 배치된 예, 이유는 유가족들이 어떻게 행동을 행동을 하고 말을 행동, 하는지. 혹시라도 장례를 치르지 않고 뭐 이렇게 항의의 어떤 걸 한다든지 또는 다른 가족들과 만나 접촉을 하는 거나 이런 거. 근데 그게 우리 유가족들이 전으로 하나가 밝혀졌었어요. 뭐냐면 1층에 장례식장에 있었고 2층에도 장례식장이 있었어요. 또 아예 그런데 1층에 있는 가족이 2층에 유가족이 있는 줄 알고 정보를 듣고 이제 2층에 만나 보러 네. 가려고 올라왔는데 못 가게 막았다는 거예요. 경찰이. 예, 정으로.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좀 확신이 들었어요. 이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정황이 분향소에서 진짜 그 너무 어이가 없었잖아요. 이름도 뭐 그러니까요. 사진도.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결국은 일주일에 애도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렇죠. 그걸 끝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는 역할을 다 했어.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뭐 이야기하지 마라는 것들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딱 해버렸던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분노했고 아직도 미스테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정부 평택 네. 막 서울 사는 친구들이 가 있잖아요. 가서 시신을 거기서 처음 본 사람도 있거든요. 한데 아이들 옷이 벗겨져 있거나 속옷이 뭐 예리한 칼로 찢겨져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건 뭐 이태원 현장에서부터 그려놨었어요. 그러니까요. 이태원 그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사진도 그대로 있지만
아이들이 한 7, 8명을 길에 이렇게 바닥에 눕혀놓고 방치를 해놓고 하의를 다 벗기고 얼굴만 옷으로 덮어놨어요. 저는 그런 전시 상태가 아니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전시도 그렇게 안 해서 제가 예. 이제 아까 단순히 유가족들을 분산시키려는 목적만 있었느냐 아니면 왜 그렇게 했는가를 밝혀야 된다. 저희가 이제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제가 경찰 책임자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뭐라고 하던가요? 그 아무 말 못하죠. 제가 이거는 인간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아니 21, 2살, 서너 살 먹은 젊은 아들, 딸들이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그렇게 노출돼 있었고 옷이 찢겨져 있었던 상황을 당신들은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면 가족들한테로 설명을 해줘라. 네. 라고 몇 번을 요구했는데 아마 안 했을 그 거예요. 우리 생존자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그 기절을 한 채 이제 그 길에 방치돼서 누워 있다가 너무 추워서 깼대요. 너무 추워서 깼는데 자기가 근데 청바지가 전부 밴드날로 다 이렇게 막 해서 왜 그렇게 옆에 벗겨져 있고 그렇게 해서 너무 추워서 그랬는데 그 옷을 아직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9가지 네, 그래서- 대책 물어보셨는데 예. 우리 가족들 가슴엔 지금 가장 그게 큰 거죠. 왜 그런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마지막 순간을 왜 함께 하지 못하게 했는가? 왜 이렇게 아무 연고도 없는 곳곳으로 분산을 시켰고 아이들 상태는 왜 그렇게 돼 있었는가? 네. 뭐 이런 걸 밝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참사 현장 당일날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것도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예, 늘 경찰, 소방. 뭐 행정 네. 뭐 다 거짓말에 거짓말 뭐 자기 변명 이런 걸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경찰 대응, 소방청 대응 또 거기 바로 옆에 대통령실이 이전했던 것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유가족들이 대통령실 요구하는 이전 거죠. 같은 경우는 이미 법원에서 이번에 재판을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리고 그 용산 경찰서 형사가 증언도 했었어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그 담당 기사한테 명확하게 물었죠.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한 것이 이 이태원 참사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는데 그 형사가 자기는 있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대통령실이 원래 이제 청와대에서 있을 때는 그 종로경찰서가 이제 그 관할인데. 진호를 맡던 예. 몇십 년 동안 대통령 경호가 노하우가 쌓여 있어요. 그 종로경찰서는. 그래서 전혀 경호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용산경찰서는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죠. 갑자기 졸속으로 그냥 네. 아무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와버렸지 않습니까? 예. 용산경찰서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안 되는 상태에 왔던 거죠. 그래서 용산서에서 인원 정원도 요청했고 계속해서 막 그런 걸 이야기를 했는데도 들어주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호에 대한 그런 어떤 능력이 안 되는 경찰서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그 경호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사가 전언할 때 그 대통령실 이전하기 전보다 1.5배 업무량이 늘어났었다고.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판결은 용산 경찰서만 잘못이 있다라고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억울해하죠. 예. 그게. 그러니까 행정의 대비가 얼마나 큰 차이를 일으키는가를 그렇죠. 예.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저께 어제 계속 사실 이태원 그 골목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이제 가서 한참을 주변을 다 돌아봤어요. 근데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여기서 그런 사고가 났을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행정의 대비, 그 안전에 대한 감수성이 얼마나 큰 차이를 일으키냐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박원순 시장 사전 조사를 했고 사전 대비를 했잖아요. 그 어떻게 이 군중의 흐름을 예. 조정할 건지 안전 요원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도로의 어느 부분을 통제하고 어느 부분을 열어둘 것인지. 근데 이번에 하나도 그런 게 돼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행정을 그러라고 우리가 선출해서 네, 세금을 네. 써가면서 운용을 하는 거잖아요. 권력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국민에 대한 어떤 안전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명확한 저는 책임을 묻는 선례를 남겨야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빨리 만들어질 거고 예. 그 감수성도 높아질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 정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이상민 장관도 네, 항상 네. 이야기했었고 뭐 거기에 경찰 병력이 135명이나 되는 병력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허울뿐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 135명의 경찰관 중에서 인파 관리를 하기 위한 경찰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네. 그 중에서 50명이나 되는 경찰관은 마약 수사를 위해서 네, 있는 네. 사복 경찰이었어요. 그게 그 사복 경찰이 과연 무엇을 했는가 그곳에서 그리고 어떤 역할을 했고 어느 곳에서 그 현장을 다 지켜봤을 텐데 그 경찰들이 목격자일 텐데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들이 그냥 마약 수사에만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건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혀. 근데 이제 그 국정조사 때 이제 그런 그 마약 수사 팀장이 그런 네. 증언을 했었어요. 이번에도 이제 재판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구조를 위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자기들이 어떤 부여받은 임무 예, 자체의 예, 임무 성격이 자체에서. 뭐 예. 마약 수사라든지 예. 이런 쪽에 몰려 있었기 근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위급한 상황을 저는 보고를 했어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부에 지시를 안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앞에서 혼절해서 막 그런 그렇죠.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를 안 했습니까? 근데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하라라고 지시를 안 했다는 거죠. 그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고 하면 징계받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자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1시 35분 정도인가 해서 이제 그 마약 수사대 팀장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자기들끼리 회의를 그 현장에서 해서 빨리 구조로 전환을 하자 해서 조끼를 갈아입고 구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미 골든타임이 그렇죠. 끝났죠.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좀 밝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판단이 체계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실은 이건 없을 수 있는 재난이었던 저는 그래서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 약혼자하고 같이 갔었기 때문에 그 이제 우리 아이는 그 약혼자는 이제 살았거든요. 다행히 그 아이는 생생하게 증언을 해요. 자기가 그 현장에 그대로 있었고 그런 상황을 계속 이제 목도를 했으니까요. 그 위급한 상황에 주위에 전부 다 이렇게 선체로 다 고개를 들고 다 실선을 한 상태로 있었는데 그렇게 방치된 채로 무려 5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상태로. 그건 그냥 죽음을 방치한 그러니까.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이라고는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았다고요. 그 이후에 소방 인력이 한두 명씩 와서 했는데 이미 그때는 그렇죠. 뭐 상황이 시간이 다 지난 지났는데. 상황이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의아스러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에 방치대가 누워있던 아이들이 살아있던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예, 살아있던 애들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는 저도 갔었지만 교통 통제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위급하면 빨리 119실에서 계속 응급실로 네. 가야 되는데 도로에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도로 인파 관리가 그때까지도 안 돼 있는 걸 보고 참 정말 이게 진짜 무슨 이게 나란가. 전시 상태도 예. 아니고 이게 뭔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살아있던 애들조차도 방치해서 그냥 죽음으로 몰고 갈 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진짜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는 차마 이 사안인데 그 책이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한 책인가요? 책의 어. 제목이 보니까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네네네네. 않는다라는 책인데 이 책은 이제 그 부모님들이 그때 당시의 상황, 느낌 그리고 내 아이를 잃었던 부분에 대해서 오롯이 그 절망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의 마음을 그 책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화도 기록 영화, 다큐멘터리 네네네네. 형식의 별은 알고 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네. 그 기록집에 이제 구술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뭐 대표를 맡고 있다 보니까
참사가 발생하는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쌓아왔던 과정들을 쭉 이렇게 구조를 했었어요. 예. 너무 많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2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한 예. 차례를 끝내지를 못해가지고. 저도 책을 뭐 봤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 책을 좀 차분하게 꼭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우리 가족들의 이 속마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왜 가족들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길거리에서 저렇게 싸우고 있는지 이런 거가 아주 생생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순히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지금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어떻게 그런 일들이 대응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서 생생하게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보셨으면 좋겠고, 또 특별한 건 우리 외국인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 다 잊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저희 놀랍게도 외국인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까? 그냥 뭐 장례비 지원하고 예. 이거에서 그동안 2년이 지나는 동안 그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불행을 당했는데 뭐 특별한 연락도 없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데 생존자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그러니까 코마 상태로, 그러니까 자가 호흡도 못하는 상태에서 병원에서 사건 이후에 계속 있다가 최근에 이제 겨우 자가 호흡만 하는 상황으로 자택으로 옮겨진 우리 생존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 골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바로 곁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는 모든 골목이 이태원 골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일깨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꼭 같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2차 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네, 드리고 뭐. 있는데, 항상 좀 이제 팩트가 아닌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굉장히 저희는 많이 화를 내거든요. 뭐 나라를 구하다가 죽은 것도 아닌데 왜 그랬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소위 뭐 놀러 가서 네.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말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전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를 구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이제 나라를 지키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바꾸면 말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국방의 업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이제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그쵸. 그렇게 열심히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그 국민은 생명을 잃어요. 그러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장병들의 모욕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생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 고생을 국민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지키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생명을 지키지 못했느냐? 생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비판이 해야죠. 어떻게 그 생명을 당한 국민들을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결고리가 정말 잘못됐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좀 지적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근데 남 얘기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쉽게 온라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유포가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각박하게 굴러가고 있는가를 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런 절절한 말씀을 지금 보시는 분들이 꼭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일상이 많이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꼭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영상 보시는 분들이 내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같이 할 수 있을까? 함께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동안 2년 동안 이제 이 참사를 겪으면서 느꼈던 감정이 연대의 힘이라는 게 얼마만큼 큰지를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네. 아마 그 연대의 힘이 없었으면 우리 유가족들이 벌써 무너졌을 것이고 다들 그냥 그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었을 겁니다. 근데 그 연대의 우리가
정말 외딴섬에 갇혀 있다는 그 느낌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게 그 시민들이 보여줬던 그 연대의 힘 때문에 우리가 탈출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싸워올 수가 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도 떠지고 시야도 넓어지고 그냥 우리만의 어떤 슬픔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들의 어떤 아픔들이 눈에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우리도 연대를 하게 되고 이 연결고리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지면 그 힘은 굉장히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인 희생자들이나 또는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같이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시민단체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에는 그런 힘이 없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민단체 힘이 굉장히 강하고 잘 연대가 되어 있고 밀집이 되어 있어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회약자가 생기면 같이 연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포기하지 않게끔 만드는 그 힘이 굉장히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많이 느꼈고 네.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저는 뭐 다르게 특별하게 어떤 제가 처음에 녹사평에서 참사를 겪고 정말 막 슬픔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을 때 사실 그 전에는 저는 상상도 못했죠. 처음 뵙는 정말 처음 보는 분이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안으면서 힘내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저한테 큰 용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저는 계속 머리에 맴돌거든요. 그 한마디 때문에 네. 사실 버티고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분들이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얼마만큼 힘이 되고 그게 도움이 되는지를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왜 참사 현장 가면 세월호 참사 현장에도 잊지 않을게라는 네, 말이 맞습니다.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게 휘발되는 기억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연대의 또 다른 출발점은 저는 잊지 않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그걸 기억해내고 보듬어 주는 것. 그래서 이제 저도 아까 방송 전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이태원 참사가 너무 뇌리에 박혀 있는데 나만의 애도 방식이 무엇일까 해서 제가 쓰는 그 논문에 게재를 해서 이걸 학문적으로 좀 남겼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방식으로 애도를 하고 있는데 곳곳에서 이런 연대나 이런 것들이 좀 퍼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 네. 아까 이제 우리 이정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유가족이 될 줄 몰랐다. 나도 내가 세월호 참사를 볼 때 네. 마음은 좀 아팠지만 그냥 뉴스 보고 지나갔다. 그런데 내가 유가족이 될 줄 몰랐다. 미안하다. 이런 정말 우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린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우리 시민들께서 그 지금 분향소가 서울시청 부근에 있습니다. 거기 지나다니시는 길에 한 번씩이라도 좀 들려주시고 또 인터넷상에 좀 우리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네. 짧은 한마디 글이라도 좀 남겨주시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국민의 안전을 저는 지키는 길이고 또 아까 트라우마 치료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강력한 치료는 유가족들 희생자들과 공감하고 네. 공명하고 연대해 주는 것 이것이 유가족들에게 가장 큰 힘이고 강력한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리고 기억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잊혀지면 우린 또 반복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안전기본법에도 핵심적으로 넣은 조항 중에 하나가 기억과 애도를 상징으로 늘 예. 남겨야 한다. 맞습니다. 그 지금 우리 세월호가 쟁점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생명안전공원 때문에 지금 우리 가족들이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걸 어쨌든 실현시켜냈거든요. 그래서 이태원 우리 참사 피해 유가족들에게도 지금 크게 남은 과제가 그겁니다. 이 정부는 또 일부 좀 좋지 못한 분들은 이 피해자들 유가족들 고립시키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저 분향소를 지하 4층으로 가라고 하든지 뭐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어떤 곳으로 가라고 막 자꾸 하는데 지금 산풍 그 참사 추모비도 지금
접근이 안 되는 곳에 힘든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밝은 곳으로 드러내고 우리들 일상에 가까운 곳에서 늘 접근할 수 있을 때 우리 모두의 안전이 지켜진다. 그렇죠. 이런 좀 생각을 해서 시민들이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태원 참사 2주기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자리였고요. 저희가 또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떤 이슈나 이런 데서 조언을 구할 일이 있거나 또 이제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할 때마다 얘기를 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